부자 교과서 저자 김윤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하시리라고 믿으며 오늘 1시간여의 강의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시간 보람되게 정말 열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이 부자 교과서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1시간 동안 여러분께 그 진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채팅창에 쭉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다 모아서 강의 맨 마지막에 그 Q&A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평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되게 선물을 두 분께만 드립니다. 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제 첫 번째 책에 저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첫 번째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4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퀴즈가 나갈 때 채팅장에 가장 먼저 정답을 써주신 분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에는 제가 직접 사인한 부자 교과서 책을 증정할 거고요. 마지막 4번째는 훨씬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는 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자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자들은 제가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그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본업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투자, 자기의 본업이 아닌 금융 투자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투자하는 자세,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론, 투자하는 철칙, 그리고 그들의 성과, 어디에 투자하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 중에서도 스마트 리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치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 제 일반 고객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따라서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될까? 또는 그렇게 적용이 됨과 동시에 그들도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쭉 몇 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스마트 리치들이 한 그대로 일반인들 또는 사회초년생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이 그들과 해도 일반인들도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가면 행복한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해도 여러분 믿고 따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부자들의 스마트 리치의 투자 철칙, 순서, 그리고 정말 이 책의 하이라이트, 달러 투자로 여러분도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인생 역전을 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들이 하는 실전 포트폴리오를 엿보기 하는 코너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나도 정말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확신을, 신념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Q&A를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해. 1장, 나도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는 어떻게 탄생됐고 부자의 자산 증식 노하우는 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를 스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로금리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옮겨가야 되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일도 하고 돈도 법니다. 돈은 목적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길 원해요. 왜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부자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부자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고 부자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그럼 돈이 없으면 대부분 불행하죠. 그래서 저는 부자, 돈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저도 실패의 교훈으로, 이제 실패 경험으로 여러분께 어떤 교훈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모으고 증식시키고 관리하는 거는 돈을 내 영역에서 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분명히 스스로 인식을 할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부자가 되는 그 장에 들어가실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투자책을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한 사람들을, 이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돈을 내 영역에서 번 거와 모으고 증식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선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이건 무슨, 저는 경제학 이론을 하는 그 강의는 아니니까 잠깐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은, 이 큰 시장이라는 천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지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아진다거나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수요가 많아질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내가 버는 벌이 금액은 똑같은데 물건값이 똑같은 물건을 오늘 10,000원 주고 살 거를 1년 후에는 20,000원 주고 산다 그러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근데 거꾸로 공급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10,000원 하던 게 한 달 후에는 9,000원 가고 그 다음에는 8,000원 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조금 있다가 사야지. 그러면 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왜? 물건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도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은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을 어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금융 당국은 금리를 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추는 딱 자연 상태에서 이게 정확한 평형 상태로 가지는 못해요. 항상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공급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그림입니다. 그거를 좀 훨씬 더 복잡한 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압축 요약한 거예요. 이 금리가 최악으로 떨어져서 실제로 지금 0% 금리인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집을 만약에 돈을 다 빌려서 집을 산다면은 공짜로 사는 거겠죠. 왜? 이자를 낼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월세 들어서 살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할 거니까 집값은 오르겠죠. 근데 나는 은행에 이자 낼 거는 거의 없으니까 공짜로 사는 거죠. 그다음에 월세 내던 것도 안 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금리가 0% 갔을 때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넘치고 금리는 제로고 그다음에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러니 나는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소비를 계속 이제 소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죠.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려나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금리가 제로니까 또 은행에서 열심히 빌려가지고 생산 시설도 늘리고 그다음에 점포수도 늘리고 직원들도 고용하고 그러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고 수요는 많으니까 물건값을 올려도 계속 팔려나가요. 정말 행복하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원칙고 공급이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공급이 더 늘어나면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공급 과잉이 돼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물건 값을 깎아줘도 팔리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시장이 오면은 경제는 경착륙을 하게 됩니다. 경착륙이라는 게 뭐죠? 비행기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활공을 하면서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하면은 시장이 깨지겠죠. 즉 엄청난 불행이 국가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의 추는 딱 평형 상태에서 멈춰지질 않아요. 공급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과잉됐으니까. 근데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값을 깎아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럼 회사의 수익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아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또 돈은 넘쳐나니까 주식도 또 빌려서 투자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빌렸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심지어는 반대 매매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거꾸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는 오르니까 이자를 낼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뭐 공매라고도 하죠. 그러면 어디에도 투자해도 돈을 우리는 이제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은행은 보니까 은행 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모든 돈이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풀어졌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시장은 너도 나도 죽겠다는 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할 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은 만지작거리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려서 실행해 나갑니다.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드디어 숨죽이고 있던 채권이란 녀석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샀던 채권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 원리는 제가 제 책의 6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쉽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권이 점점 빛을 발하고 은행 금리가 계속 점점 떨어져서 이게 0%대로 다시 가까워지면 드디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돈의 흐름 또는 돈의 이동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금리였고 돈을 이동시키는 근원, 뿌리는 금리였다. 그래서 스마트 리치들은 이런 구조와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번 돈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점에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리치들이 하는 방법을 분명히 배우고 따라해야만 우리도 부자로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위에 이 한국만 지난달에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다른 나라들 여기에 보면 주요국들 한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다 0%대예요.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일본 마이너스. 이제는 0%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보관료를 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세계는 0%대로 갔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금리가 조금 올라간 이제 스텝으로 가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0%대에서 계속 꾸준히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께 제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우리가 뭐 줄여서 엉크타드라고도 부르는데 1964년도에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지난달 7월 2일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편입시켜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전 세계 주요국, 선진국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정부 0%예요, 0%. 그러면 우리 6대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역시 0%죠. 평균 6대 시중은 0.53%예요. 정기예금, 정기 적금은 0.66%. 세후 이자 소득세 15.4% 내는 건 대충 알고 계시죠? 세후에는 0.45%, 0.5%. 즉 0% 중반대, 즉 0.45에서 0.55%밖에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관의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로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의 그 보증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연금, 여기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현재 공시율이 2% 초반대입니다. 연금 저축 마찬가지고 저축보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이건 2월 기준이지만은 여기 전부 그렇게밖에 2% 초반대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1차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들은 여러분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재 1차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장수만세라 그랬죠. 요새는 뭐라 그러죠?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리스크예요. 근데 혹 누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나요? 자, 여기 2015년도 왼쪽에 보시면 귀여운 아기 사진, 타임, 주간지인 타임이 2015년도 2월 넷째 주 주간에 이 아이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 아기는 142살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써놨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 실감을 못했어요. 무슨 142세야. 그냥 뭐 잘 살아봐야 100살이겠지. 그런데 그 중간,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표를 본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로 제 주위에 상을 이제 당하신 분들 연령대를 보고 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 이미. 근데 여기 보면은 2030년도에 딱 9년 남았어요. 평균 수명이 90.8%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평균 수명보다 최빈 사망 연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빈 사망 연령은 여러분 또래들이 쭉 늙으신 다음에 어느 나이대에서 그 또래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실까? 그게 최빈 사망 연령이에요. 2050년쯤에 되면 106살이 나옵니다. 그럼 2050년도에 106살이면은 대략 태어나신 연도가 1944년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944년이 생들이 106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1980년생 또는 1990년대 태어난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뭐 그 또래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이가 30에서 40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최빈 사망률이 130살이 나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장수하셔서. 근데 정말 축하받을 일은 아니겠죠. 왜 아닌가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1950년 6.25 사변 때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폐허로 변한 그 땅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선진국 방열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영위하고 있죠. 우리 정말 조부모,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OECD 1위입니다. 43.4%. OECD 평균이 14.8%의 3배예요. 노인 자살률이 재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명당 24.7명. OECD 평균 115명의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들은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기가 배고픈 거 참아가고 힘든 거 정말 꾹꾹 참아가면서 번 모든 돈을 자식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는데 다 쓰고 가신 거예요. 정말 첫 번째 잘못 아닌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 아닌 잘못은 그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늙어서 가난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십니다. 슬프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21세기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50 넘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차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일할 기간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 이후에 잘못하면 80년을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또 2차 딜레마에 빠졌으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에이, 뭐 있어. 그냥 노세 젊은 노세. 욜로로 가자. 그래서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되면 나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런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허리띠 한 칸 줄이고 정말 해외여행 가는 거 몇 년, 매년 갈 수도 있던 거 나는 정말 뭐 4, 5년에 한 번 가고 차 좋은 거 사는 것도 좀 나중으로 미루고 작은 차로 사고 아파트 큰 평수도 작은 평수로 사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좀 줄이고 허리띠 한 칸 또는 두 칸 줄이고 두 칸 줄이면 너무 줄여서 숨을 못 쉬겠다 그러면 한 칸만 줄이시고 그래서 꾸준히 정말 내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가셔서 이런 노후의 삶을 사실 건가? 전 이 그림 보면서 참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유 있게 정말 멋진 해변가에서 샴페인을 토스하면서 그리고 참 멋있게 두 분 다 늙었죠.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제 아내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늙은 모습 저도 보고 싶고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러겠죠. 네가 돈만 많이 벌면 나도 그렇게 멋있게 늙을 수 있어. 아무튼 이제 우리는 1차, 2차 딜레마를 통해서 이제 쓰던 돈 조금 줄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문제는 남았어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번 강의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만 따라서 하면은 정말 실패 확률은 굉장히 줄이고 행복한 부자로 풍요롭게 은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남이 한 거 우리가 그대로 카피 떠서 따라하면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그 검증을 제가 다 마쳤거든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자들이 투자 철칙으로 되는 거 8가지 투자의 황금률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상방은 열려 있고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하방은 경직돼 있나 이건 투자의 황금률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황금률로 2번, 3번 머릿속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다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할 건데 얘는 정말 하방은 경직돼 있나 정말 쉽게 말하면은 한 방에 다 날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떨어질 건가 상방은 열려 있어서 100%, 200%, 300%, 400%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건가 이거를
반드시 따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투자의 환급률과 똑같은 우리 금색이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여기 영어로도 써놨죠. 그분은 미국이니까 당연히 never lose money.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2원칙이 뭐죠? 제가 뭐 못하는 영어 한번 또 쓸게요. 쉬우니까. 룰 넘버 2. Never forget rule number 1. 뭐죠?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코스닥 이상한 잡주 막 10배, 100배 간다고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는 비트코인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막 10배, 20배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50, 100 법칙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50, 100 법칙이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내가 1억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걔가 반토막이 나면 5천만 원이 날리면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1억 되는데 몇 프로의 수익을 내야 될까요? 50%? 아니죠. 100%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0%의 기준금리 0% 시대에 어떻게 100%를 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손해를 본 사람은 마음이 더 급해져서 더 변동성이 큰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한 방에 다 소위 말하면 만회하고 싶으니까 이런 투자의 행태를 하는 이건 게 뭐죠? 이건 투기예요. 투자에서 이제 투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투기가 뭐죠? 노름이죠. all or nothing. 한 방에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방에 2배로 가든지 다 잃든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잃으면 잃을수록 여러분이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건 더욱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면은 투자를 할 때 항상 요 투자의 환급률 이거를 2번, 3번 마음속으로 반드시 되뇌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복리의 마법 이거 제가 제 책에 쓴 건데 요샌 아이들도 모을 수 있는 100만 원 가지고 매일 1%씩만 딱 수익을 낸다고 치자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그리고 주식은 토요일, 일요일 문 안 열고 공휴일날 문 안 여니까 1년에 딱 200일만 연다고 치자고요. 매일 1%씩만 합니다. 요새 보니까 뭐 스팸성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광고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 초단타로 뭐 하루에 뭐 10%, 20% 낸다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매일 1%씩만 그냥 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8년이 안 돼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안 돼서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다 사게 돼요. 그리고 9년 중간, 8년 중간쯤 가면은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12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모든 부동산, 모든 금, 은, 지구 전체를 다 사버립니다. 딱 100만 원 가지고 매일 1%씩만 수익을 낸다면. 근데 옆에 한번 볼까요? 이건 복리입니다, 지금. 단위로 하면 똑같은 수익을 냈는데 이자를 쏙쏙 빼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12년이 돼봐야 3천만 원도 안 돼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금세기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말한 복리라는 건 인간이 발명한 정말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실감하시겠죠. 이렇게 복리가 시간을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하는 상상 초월의 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투자한 거에서 이자를 꼭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재투자해야 되겠구나. 옆에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써놨죠. 뒤에 나오지만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내년 1월 달에 그 연말정산에서 한 115만 5천 원 받았다고 홀랑홀랑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연금저축에 반드시 재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고수익 이렇게 하루에 1% 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단기간에 고수익 낸다는 이런 미끼성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탐욕은 금물이에요. 그리고 복리는 시간을 만났을 때만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은 유한해요. 여러분이 사는 삶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 내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동시에 같이 잃어버립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좋은 회사에 스카웃돼서 연봉이 2배, 3배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복리의 마법은 이 시간이라는 애를 만났을 때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고 투자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일체 투자 안 합니다. 특히 ELS나 ELD, ELF 이런 L자 들어간 거. 여기서 L은 뭐의 약자냐면 링크트의 약자예요. 어디에 연관이 돼 있다. 또 이 D는 뭐의 약자냐면 여기 있는 D는 derivative. 그냥 대놓고 파생상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투자의 환급률,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상방은 닫혀있고 하방은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요새 말들이 많죠. 사모펀드는 부자들은 당연히 안 해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개별 주식 다 안 합니다. 개별 주식은 제가 책에도 왜 하면 안 되는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저 또한 개별 주식을 해서 금융 전문가가 되기 전에 많이 따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날려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모든 개미가 따고 읽고 하면서 결국은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굉장히 내 본연의 삶이 정말 쉽게 말하면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자꾸 탐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 본질, 내 본연의 직업의 가치가 정말 평가절하되고 스스로에게. 그래서 개별 주식은 가능한 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장기 투자.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다음에는 장기 투자는 전부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요. 즉 과욕을 부리지 않고 빚내서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이 화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시간들 다 여기다 할애하지 않나요? 오늘은 어느 종목이 좋고 오늘은 저 종목이 좋고 지금 오늘 경기는 어쩌고 저쩌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막 유명한 애널리스트 나와서 이 시장이 여기니까 지금은 이런 금융주에 투자해야 되고 지금은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고 그중에 종목은 뭐고 여러분이 사서 읽는 책들도 그런 것들이고 저도 한때는 정말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금융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된 다음에는 한마디로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초단타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자랑스럽게 뭐 몇천만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반 우리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수익에 미치는 기여도가 몇 프로죠?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러면 자산 배분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91%.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자산 배분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못했죠? 몰랐으니까. 그럼 자산 배분. 네, 어떤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배분의 한 단계 밑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배분은 크게
부동산 자산, 예를 들면 금융자산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나눈 거를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쪽으로 오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산은 위험 수준의 분산, 위험의 분산은 가장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지역의 분산, 뭐 선진국, 미국, 유럽, 뭐 중국, 이머징 국가 이런 지역의 분산, 업종의 분산, 뭐 예를 들면은 IT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업종의 분산, 그리고 시간의 분산. 시간의 분산은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월 돈을 어디다 적립한다. 그러면 이건 시간의 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산의 끝판왕, 꽃 중의 꽃, 통화의 분산. 제가 오늘 이거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할 겁니다. 통화의 분산. 통화의 분산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부자가 될 확률은 10배, 20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서로 성격이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해야 돼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해요. 왜? 똑같은 곳에 해서 얘가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면은 만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빠지면 얘는 좀 안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그 서로 성격이 다른 음의 상관관계에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 분산을 하고 있나를 한번 봤더니 이건 톰슨 로이터가 2019년 12월 전 세계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의 자산 배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 퍼센티지로 낸 거예요.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도 가장 많은 부분을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죠? 주식에 반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또 40%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체 투자에 한 5% 정도를 투자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대체 투자도 주식도 다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의 한 50% 이상, 부동산도 우리는 아파트만 생각하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자산입니다. 아무튼 이쪽에 한 55%를 투자하고 안전자산의 45% 정도를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면 왜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할까? 모든 투자처에서 주식과 채권이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두 개의 압도적인 큰 축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과 채권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 그럼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가고,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이 올라가면 나는 돈 도대체 언제 벌어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의 차이에서 우리는 이거를 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란 놈은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빛을 발해주고 주식이 올라도 채권은 거의 떨어지지 않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기다려주는 정말 의리 있는 녀석이에요. 채권은.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얘는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채권은 변동성이 굉장히 적구나.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에 있는 놈을 좀 팔아서 주식을 사주고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좀 옮겨 놓을 수 있는 항상 안전지대를 우리는 확보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관리의 6가지 기본 원칙을 보면은 적립식 투자 이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10년 이상 투자하면 돼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재배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들어는 봤지만 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재배분은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과 채권 비율을 만약에 6대4로 정해놨으면은 이 6대4의 비율이 깨졌을 때 그럼 깨진 그 폭은 어느 정도로 보냐.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6을 사고 채권을 샀을 때 이 주식 쪽이 20% 이상 오르거나 20% 이상 떨어졌을 때 다시 그 금액을 6대4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 재배분 또는 리밸런싱 한다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자산 배분을 잘 해놓고 리밸런싱만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부자로, 풍요로운 부자로 은퇴하실 수가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포트폴리오 보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는 과거 최근 15년 동안 이건 굉장히 그 업투데이트한 최신 자료예요. 작년 말까지 이제 다 있습니다. 최근 15년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도 모든 거 다 있어요. 미국의 대형 주식, 중소형 주식, 선진국 주식, 이머징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약간 위험한 하이힐드. 그러니까 하이힐드 회사채라는 거는 이자율이 좀 높은 회사채를 우리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현찰, 캐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미국채를 우리는 캐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증권사에 CMA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실제로 CMA라는 거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로서 그건 계좌의 이름이고 그 안에 CMA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내 돈은 MMF라는 이 초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냥 캐시 이퀄 초단기 채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현찰 어떻게 돼 있죠? 거의 밑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길까요? 쉽게 말하면은 위험하다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자기 자산을 피땀 흘려 번 돈을 갉아먹는데도 그냥 마루한지에 넋놓고 있어서 그 창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이건. 그래서 이 캐시는 거의 바닥을 깔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었던 부동산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여긴 임대형 부동산. 리츠라는 건 임대형 부동산을 말하는데 리츠, 수익률 좋아요. 최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는 이렇게 바닥을 길 때도 많아요. 즉 부동산은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가운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AA라고. 이 AA는 그냥 전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 AA는 asset, 자산, A는 allocation, 자산을 배분한다. 자산 배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AA는 자산 배분, asset allocation. 우리가 분산한 그 정말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 이놈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물론 늘 오르는 건 아니지만 항상 꾸준하게 가운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떨어질 때 정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주식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했을 때 주식이 30% 40%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언론의 도배가 되나요?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로 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2008년도 때 그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IMF 때는 국가부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유럽의 피그스 사태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죠? 유럽 전체 부도난다 그랬었어요. 정말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이 곧 올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로 도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데다 떨어져 투자를 몰빵을 때려서 얘가 30% 40% 떨어진 그때는 사람은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뭐 돈이 인생의 최고야. 그냥 나 이제 이거 팔고 그래 그냥 난 접는다. 이제 주식의 주자도 보기도 싫다. 스스로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냥 합리화를 하게 돼요. 사람은.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잊어버리고 손실을 확정하고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긴 노후 0%대에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배분만 잘하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공포가 적어지니까 안 팔고 버틸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나는 내 노후에 풍요롭게 은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AA, 자산 배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AA는 무엇을 뜻하는 거였죠? 앞에 페이지에서. 또는 무엇의 약자였나요?
한글 또는 영문 아무거나 하나로 답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엔 뭐 물론 아까도 보여드렸겠지만은 전체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한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뭐 55%, 뭐 45%인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해리 마코위츠라는 이분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전 시장의 전체 주식과 전 시장의 채권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도표로 만든 겁니다. 장장 5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나누니 이게 가장 황금 비율인가를 한번 봤더니 소위 말하는 우리 주식에 몰빵 때렸을 때는 수익이 당연히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겠죠. 14% 정도 돼요. 그런데 리스크는 굉장히 커집니다. 리스크 역시 14%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리턴, 기대 수익도 14%고 리스크, 변동성도 14%면 속 좋아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식의 비율을 100%였을 때는 14%의 리스크가 16%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점점 줄여서 6대 4로 낮추니까 뭐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한 0.75%포인트 정도밖에 줄어들진 않았는데 리스크는 몇 프로나 줄어들었죠? 거의 16에서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줄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수익률은 빠르게 떨어지는데 리스크는 별로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50년간의 데이터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주식과 채권을 6대 4 정도로 됐을 때가 가장 변동성은 적으면서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황금비구나. 이거는 이론을 가지고 도출해낸 게 아니라 50년간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낸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음 편하게 알았어. 6대 4로 투자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4로 해놓고 이 6대 4가 예를 들면은 6대 4가 아니라 6이 뭐 80까지 가고 또는 6이 4로 떨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주식이 20% 올라가거나 20% 떨어지면은 리밸런싱을 한다 그랬죠. 어떻게? 그 떨어진 금액을 가지고 떨어졌을 땐 채권을 팔아서 주식에 넣어주고 주식이 올랐을 땐 주식을 팔아서 채권에다 넣어줘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6대 4로 맞춰주는 거. 우리는 그걸 리밸런싱 해준다 그래요. 그거를 했더니 자, 그럼 여기에서 분산 투자하고 리밸런싱을 한 건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 흐름을 한번 보세요. 쭉. 물론 주식이 그냥 광폭으로 올랐을 때는 주식 100% 몰빵 때렸을 때가 좋겠죠. 그런데 주식에 몰빵 때렸을 때 이런 거 참을 수 있겠어요? 장기 투자에서?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놓고 적절한 시점에 분산 투자한 거를 리밸런싱만 우리는 해주면 마음 편하게 꾸준히 장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은 얘가 이겨요. 분산하고 리밸런싱이 주식에 몰빵 때리는 놈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아마 처음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네. 점점 이해가 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치들은 세금도 많이 공부를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책에 굉장히 잘 세세하게 다 써놨고 사실 저는 이 한 장만 가지고도 금융 전문가들한테 그냥 유료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만약에 책을 보신다면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은 거로 큰 리스크를 해줘야하니까. 그런데 보험에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내가 내 현금성 자산의 10% 이상이 보험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보험 하나도 안 들고 있어. 그건 안 돼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이내로 내 벌이의 10% 이내로 보장성 보험을 잘 설계해 두시고 나머지 90%는 현금성 자산은 투자, 4대 목적 자금 또는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투자 순서 따라하기. 스마트 리치들은 이렇게 매년 자기 재무 상태표
하고 현금흐름표를 매년 정리해서 엑셀로 보관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뭐죠? 내가 여태까지 벌어온 돈이 얼마인가? 그럼 현금흐름표는 뭐죠? 내가 그달 들어온 돈과 내가 그달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가? 이 두 개를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거를 작성해 보라면 열이면 열 다 한숨을 짓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방만하게 살았나? 근데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도 훨씬 많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런 뭐 엑셀 자료들은 찾아보면 많으니까 이런 거를 꼭 해보시면은 아, 내가 이제는 내 노후에 이 정도 돈은 필요한데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허리띠를 정말 한 클릭은 한 칸은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거 한번 만들려 그러면은 하루 온종일 해도 못 만들었어요. 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내 돈이 주식,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 있는 것들 다. 근데 요새는 한 방에 끝납니다. 제가 책에도 다 써놨는데 이 파인이라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파인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에서 이 두 군데 이거 제가 빨간 박스에 놓은 부분 이 부분 분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 여기만 들어가셔도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여러분의 모든 금융자산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요것도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돈을 버는 사람의 무조건 첫 번째는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플러스 세액공제면 IRP, 연간 700만 원까지에 대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5,500만 원, 그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좀 덜 주고 5,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즉 5,500 이상은 1,700만 원에 13.2%만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5,500 이하는 16.5%를 받게 돼요. 이게 은행 금리로 따지면은 적금으로 따지면 정기적금은 36%짜리예요. 그 다음에 연리로 따지면은 28.8%짜리예요. 정기 적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0% 시대에 이거는 빚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증권사 가셔서 반드시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플러스 IRP, 연금저축에 300, IRP 400에서 꼭 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그 적금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12월 달에 한 방에 700만 원 넣어도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받으세요. 115만 5천 원 또는 92만 4천 원을. 제가 유일하게 빚내서라도 꼭 하십시오라고 안내해드린 상품이 세액공제 상품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펀드로 하셔야 되고, 즉 그냥 증권사에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상품을 꾸준히 여러분이 20년만, 제 말 듣고 20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받은 거 꽃감 빼먹듯이 아 공돈 생겼어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여성분들은 백 사고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노후에 행복하게 은퇴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수익은 다시 반드시 재투자한다. 반드시 연금저축 또는 IRP에다가 세액공제 받은 돈은 그대로 다시 재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20년만 하고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대로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대기업에 30년 꾸준히 근무한 사람들이 보통 한 3억 정도 퇴직금을 받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제 말대로 세액공제만 상품만 딱 해도 3억 60세에 딱 20년만 투자한 거예요. 60세에 3억이 생기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20대 또는 30대 초반 분들이 제 말 듣고 3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5억 정도 이상이 되겠죠. 왜? 시간의 복리는 시간을 만나면 훨씬 더 커지니까 아마 5억, 6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꼭 듣고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상품 받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첫 스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들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이제 슬슬 본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 어디다 해야 되냐면
GDP입니다. 미국 한 나라가 24.8%예요. 해도 좀 너무하죠. 중국하고 일본 요 네 나라만 합치면 전 세계 GDP의 반이 넘어요. 근데 이거 작년 말 추정치예요. 2020년 말. 자, 드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10위권으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우리의 멋진 대한민국이 10위로 랭크됐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얘 좀 보세요.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몇 프로죠? 이게 2021년 1월 기준이에요. 56%고 2020년 8월 기준으로 얘가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좀 해도 좀 너무 지나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그냥 미국에만 투자하면 전 세계의 60% 분산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에만 투자해도 막말로 미국 시장 전체에만 투자해도 우리는 전 세계 60%의 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잘 나갈 때 또는 전 세계가 같이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제일 잘 나갑니다. 혼자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잘 나가요. 근데 미국 시장이 죽었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떨어지만 다른 시장, 여기에 있는 이 시장들은, 나머지 국가들은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아, 무조건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미국이 잘 나갈,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세계 경제 안 좋아서 미국 시장이 죽을 때는 다른 시장은 더 많이 죽고, 그럼 결론은 뭐죠? 당연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미국 시장에만 투자해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자처럼 달러 투자로 인생 역전하기. 부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올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미국인들은 금융자산의 70%, 부동산 비중 30%밖에 안 돼요. 한국은 이거 2019년 기준인데 비금융자산 80%고 일반인들은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60%밖에 안 되고 제가 아는 스마트 리치들은 60%보다 훨씬 적은 50%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스마트 리치들은 돈이 도는 구조를 굉장히 잘 알아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리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런 금융위기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돈을 훨씬 안전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변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강남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맨날 아파트 하면 강남이니까 2010년도에 강남 아파트 평당 4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2020년 5월에 7천만 원 조금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오늘까지 그냥 10년 동안 2배 올랐다고 보자고요. 2배. 이건 왜냐면은 5월이니까 2001년 말 기준으로 그냥 10년 동안 강남 아파트가 2배 올랐다고 보자고요. 근데 참고로 강남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구 정점, 곧 우리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일본을 보니까 20년 전에 왔어요. 일본은.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0년도에 왔는데 2020년도에 딱 보니까 도쿄에서 30분도 안 떨어진 외곽의 도시들도 점점 공동화가 돼가고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한테도 올 무서운 조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살고 싶은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욕구는 인간의 본연의 욕구예요.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혹시 이제 샀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은 주식 투자로 치면은 상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귀 위까지는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파트를 무리해서 빚내서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 금액보다 우리 아까 말한 5% 이상의 수익을 내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면서 정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얘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안 사도 돼요. 그냥 뭐 꼭 이제 뭐 내 집이 없이도 그냥 허를 날아다니면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험, 보유세 이런 그다음에 심지어는 건강보험 비용 5만 가지가 다 오르니까 그것도 제가 바로 뒤에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과 보유시의 비용과 그다음에 양도시의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한번 볼까요? 이제 3%도 안 돼요. 여기서 차 태고 뽀 뛰면 좀 비용과 세금 하면은 잘 나와봐야 2%입니다. 적게는 1%밖에 안 되고. 근데 이 여기에 말한 요 기타 리스크 한 번의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이 벌어지는 순간 수익률 산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대는 굉장히 저물어 가고 있고 아파트도 여러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만약에 참았다가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 다른 곳에서 더 떨어졌을 때 사시면 되니까 이제 너무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워런 버핏. 내가 죽으면 유산의 90%는 S&P 500 지수 추종 인덱스에 펀드에 넣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바란다.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주식을 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S&P 500이 뭔가 한번 보고 넘어갔었죠. S&P 500은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딱 500개만 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묶은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20개에서 30개를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사피를 수요를 해요. 그럼 얘는 항상 싱싱한 상태로 계속 우상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을 한번 볼게요. 이 나스닥은 우리로 치면은 코스닥과 비슷한 거예요. 벤처기업이나 뭐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이죠. 근데 나스닥에는 3천여 개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금융회사를 뺀 나머지 제일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 100개만 딱 추출한 겁니다. 걔 10년 상승 배수를 한번 볼까요? 6배 올랐어요. 최근 10년 동안. 자, S&P 500 한번 볼까요? 3배 올랐어요. 아까 강남 아파트 10년 동안 몇 배 올랐다 그랬죠? 2배 올랐다 그랬죠? S&P 500은 3배 올랐죠? 나스닥, 물경 6배 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저렇게 좋은 데다 그냥 지수를 투자해놔도 그 지수는 항상 다른 애들 탈락시키고 세피를 수혈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투자하면 되겠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기 죽음은 S&P 500에다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스닥 100은 더 올라가네. 그러면 S&P 500하고 나스닥에 그냥 반반씩만 투자하면 10년 동안 4배 반은 올랐겠네. 그렇죠? 우리 지수에 투자하니까 이 회사가 망하냐 떨어지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쁜 회사 버리고 세피 수혈하니까 그러면 정말 극강의 공포가 우리는 참고 갈 수가 있죠. 왜? 얘는 어차피 우상향 할 거고 제일 좋은 피로 수혈되면서 나가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까 어떻게 투자한다 그랬죠?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항상 3, 40%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S&P 500에 50년 동안 투자를 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15년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다 10%는 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악의 시점. 내가 만약에 15년을 딱 투자했는데 잘못하니까 15년 딱 그 시점에 정말 금융위기나 또는 코비드19 같은 상황이 딱 걸려서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이 평균 10%가 4%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그냥 더 가면 돼요. 또는 그때 반드시 찾아야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집을 산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투자했죠? 달러에 투자했잖아요. 원화가 아니라. 이런 극강의 공포가 온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나 한번 볼까요? 그런 미국 주식이 빠진 시점에는 한국 주식은 더 폭락한다 그러죠. 그랬죠. 그러면 이 코스피가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 48% 하락했을 때 달러로 보니까 7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1575원까지 올랐습니다. 910원이. 그러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48% 하락한 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70% 하락한 거예요. 그럼 걔를 팔아서 이쪽에다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화로만 투자한 사람은 그때 10억이 20억 됐는데 달러로 투자한 사람은 팔고 나갔을 때 환차익이 또 얻어지죠. 3배를 벌었어요. 원화로는 2배를 벌었는데 달러로는 3배를 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금만 1밀리언에 투자한 사람은 2밀리언의 수익금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 투자할 거죠? 코스피 지수의 ETF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세금 또는 심지어는 거래세조차 없어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투자를 하고 이렇게 IMF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환율은 엄청나게 오르고 주식은 폭락을 하고 이때 우리가 달러를 가져오면은 우리는 안정적인 달러로 운용을 하다가 저평가된 한국의 코스피 200의 주식을 샀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주식도 오르고 한국 주식도 오르고 이때 우리는 팔고 다시 달러로 가면 환율은 이렇게 다시 안정하게 해줘. 우리는 2번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환차익, 첫 번째 환차익을 얻으면서 싼 주식을 샀고 두 번째 싼 주식이 오르면서 환차익을 또 얻고 그래서 우리는 달러로 ETF로 운용하는 그런 어떤 상품에 우리 재산을 넣어놓고 위험할 때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주식이 오를 땐 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오르는 이런 ETF 상품에다 우리 돈을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상품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40% 폭락했을 때 그 한 상품 안에 달러하고 채권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손실은 이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왜? 그 안에서 주식과 채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2 ETF 포트폴리오 랩이라는 상품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손실 났을 때 S&P 500에만 두면은 워렌 버핏이 그렇게 극찬했던 S&P 500조차도 금융위기가 나 2018년 금융 역사상 최악의 한 해라는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가 떨어진 한 해에도 얘는 원화로는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품에다가 달러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항상 주식의 달러 ETF의 주식의 70%, 그다음에 항상 미국 채권 또는 달러 현찰로 30% 이상을 유지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 상품 하나 안에서 운용을 해 나가다가 이런 기회가 오면 얘를 팔아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면 말로 없는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이 상품은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큰 손실이 없으면서 큰 손실이 없기는커녕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으면서 이런 데다가 우리 자산을 맡겨놓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데 그러면 복리와 시간을 합친 복리의 마법을 우리는 향유하면서 은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또 나갑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30%를 기축통화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금융부동산이 이미 8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돈을 거기다 넣어도 30%가 안 돼요. 물론 스마트 리치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빛 졸라매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금융자산에 연금저축부터 꼬박꼬박 넣고 그건 내 노후 자산이고 정말 최고의 자산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달러에 달러 포트폴리오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아까 미국 2021년도 8월 달에 미국 한 국가에
주식이 전체 전 세계 주식의 몇 프로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죠? 60%. 60%까지 됐다고 제가 그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2021년도 8월에는 60%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미국 ETF로 우리가 그런 극한의 공포가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오면은 연봉이 10%로 우리 자산이 불어나요. 이 10%라는 건 무지무지한 겁니다.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로 내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내 재산은 7년마다 2배가 됩니다. 그러면 14년이 되면 4배가 되고 21년이 되면 8배가 돼요. 28년이 되면 16배. 그러면 지금 1억 는 게 한 30년 지나면은 30배가 되겠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달러로서 해야지 우리는 꾸준히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내다가 이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느 날 남들은 죽겠다고 울부짖는 전국 방방곡곡에 곡소리가 날 때 우리는 화사생 가서 혼자 이렇게 입 막고 웃으면서 우리 자산을 배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포트폴리오는 분산의 끝판왕이고 그 안에서 모든 주식과 채권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ETF를 다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정의 원칙에 따라 변동성을 줄여나가고 세계 최고의 주식과 채권 ETF를 선별해서 운용하고 원달러 환율 폭등 시 단기간에 저평가된 한국 자산 매입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할 땐 일체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익 실현할 때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시긴 해야 되는데 이 22%도 우리가 소득세의 최고 구간이 지금 49.5%로 높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때 이익 실현 안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안 쳐질 때까지. 뭐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주의할 점인데 수시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에겐 사실 약간의 무리는 따라요. 하지만 제 책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제가 수수할 거 안내는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단기추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 효과를 못 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폭등 시 좀 잽싸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때 폭등한 환율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내려올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로 구조적인 기본적인 위험이 다가오면은 아마 원달러 환율은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1,500원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홈런을 칠 기회를 항상 갖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책에다 제가 다 써놨으니까 연금저축 IRP는 어느 펀드 어떻게 운용하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4대 목적 자금은 S&P 500하고 나스닥 100 인덱스에 어떻게 투자하나 그것도 제가 다 비교 견적 해놨고 주택자금 10억 만들기는 어떻게 하고 하버드 학자금 우리 손주 또는 자식이 한 18살 먹어서 너무 천재적으로 해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버드 가겠다고 우기면은 그때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마련해 놓자. 그리고 결혼자금 남자는 왜 3억 여자는 왜 2억을 마련해야 되나 이것도 다 이 배경을 다 말씀드려 놨고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들 결혼시킨데 그냥 모아놓은 돈 심지어 퇴직금까지 다 날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 그 다음에 은퇴 후 제가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플러스 퇴직연금 DC를 잘 운용하게끔 하면은 꾸준히 월 300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책에 다 써놨어요. 근데 추가로 나는 월 700을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플러스 400을 하면은 대부분 제가 난 은퇴를 하는 일반인들은 은퇴했을 때 300에서 700이 대부분 레인지에 들어가요. 평균을 내면 500. 그런데 700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럭셔리하게 살고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월 한두 번씩 부부가 골프도 치고 매년 세계 여행도 가고 그런 사람들은 700까지 모으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월 500을 만드는 구조를 다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꼭 그 안내대로 따라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책에 이 각각이 왜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 테마주는 뭐를 사야 되고 중장기 테마주는 계속 바뀌지만 이런 걸 사야 되고 개별 주식은 이런 거를 이건 개별 주식 추천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절대적으로 각 주식이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최대 비중은 10%고 그다음에 금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미국 국채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중장기 ETF는 뭘 해야 되고 현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 해지하게 공포지수는 뭘 해야 되고 이걸 제 책에 다 각각에다 풀어놨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것까지는 다 못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원칙과 그 다음에 그 투자의 그 이론을 가지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또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자산을 안정적으로 극대화시키면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자체로만도 매년 그냥 10%씩의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오면 또 뭐죠? 말로 없는 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 써놓은 각각의 스텝들을 다 꾸준히 밟아 나가면 심지어는 제 책에는 은퇴한 사람들 돈 없는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는 부모님한테 그 책을 선사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답답한 부모님들은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이거는 제가 부록으로 뺄까 하다가 부록을 빼면 또 안 읽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전체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대체 투자에는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심지어는 원유까지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다 꼭 그 챕터 6도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챕터 6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특히 이 QQQ는 나스닥 100이고 이 여기 스파이라는 거는 ETF 이름인데 S&P 500의 대표 ETF예요. 이런 것들을 다른 자산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위험자산에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투자하면은 꾸준히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말로 없는 칠 기회도 얻으면서 여러분은 행복한 부자로 정말 은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 그럼 맺은 말에서 발췌한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읽을게요. 실제로 맺은 말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 독자를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저 외동아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원 다니는. 너무 소중한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세히 알려주고 싶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까지 장시간 저와 고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요. 그분들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은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퀴즈. 숫자 2개만 적으면 돼요. 앞에서 이거 빨리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몇 배가 올랐고 나스닥 100은 몇 배가 올랐다고 했죠. 숫자 2개만 적어주세요. 또 다른 분들도 다 드리고 싶지만은 또 그냥 좋은 강의를 듣는 거로 만족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밸런싱은 꼭 수동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 자동으로 해주는 것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이 지금 상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 여기 했지만은 그 리밸런싱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연금저축 있죠. 그 다음에 그 세액공제 받는 IRP 있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 있죠. 이게 다 펀드에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IRP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자산인의 최소 30% 이상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리밸런싱은 자동으로 해주는, 특히 증권사에 자동으로 해주는 리밸런싱은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다 그러냐면, 아까 달러 ETF 그 포트폴리오 상품은 랩 상품이에요. 랩 이제 WRAP, 이게 보자기라는 뜻이잖아요. 보자기로 싸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서 다 포트폴리오 조정이고 뭐 사고 팔고 펀드 병행 이걸 다 해주기 때문에 랩 안에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주는데, 연금저축 또는 IRP, 퇴직연금 DC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책에도 언급해놨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주식과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채권이 처음에 6대4로 해놓은 게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비율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다가, 주식이 예를 들면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20% 이익이 났거나 또는 20% 이상 떨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6대4로만 맞춰주면 돼요. 그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을 원하면 TDF도 또 되나요? 그런데 이제 질문,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제 책에도 TDF는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정말로 좋은 재무 컨설턴트가 없다면은 본인이 할 때 TDF를 50%를 넣으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이 TDF라는 거는 나이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늙어갈수록 주식 비중은 낮추고 채권 비중은 계속 높여가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의 또 하나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채권의 비중을 나이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인 주식을 좀 높이고 이제 퇴임할 때는 은퇴할 때는 채권의 비율을 25% 정도로 낮추고. 근데 중요한 거는 TDF는 그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30대가 가입하는 상품 TDF에 가입을 하면은 뒤에 있는 숫자 2개가 은퇴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나이가 30살인 분은 60살이 되면 30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 30년 후면 2050년도죠. 그러면 2050으로 돼 있어요. 그럼 2050 상품에 지금 가입을 하면 그 상품에는 지금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은퇴 기간이 멀리 있으니까. 거의 80% 가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이 폭락하면 얘가 알아서 주식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이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도 TDF에 소위 말한 100% 믿고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준다고 거기에 몰빵을 때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도 자기가 TDF의 50%, 그 다음에 주식의 20%, 채권의 30%를 하고 그 세 개를 갖고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그 정도 내 재산, 내 외에는 애정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금융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해왔지만 이 책을 힘들게 썼고, 그리고 저자의 만남 세미나를 오늘 처음 했고, 그래서 저도 하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말도 막히고 뭐 그런 건 또 있을 텐데, 나름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을 굉장히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